안녕하세요. 부버치 김현민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최대 빅매치로 눈길을 끌었던 리버풀과 아스널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널 입장에서는 맨시티하고의 1위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했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3, 4위 경쟁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조금 더 절실함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주중 첼시하고의 경기에서 판다이크가 이제 그 질병 후 결장을 했었고요. 또 이제 살라, 아놀드, 로버트슨, 학포 같은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서 대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원 복귀해가지고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부상 후 결장했었던 티아고 알칸타라가 복귀해서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벤치에서 교체 출전했었던 사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대신 트로사르가 벤치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가 최정예로 아스날전에 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날은 크게 변화를 가져가진 않는 팀입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은 동일하게 4-3-3이었습니다. 항상 쓰는 포메이션이죠. 리버풀은 학포를 중심으로 조타와 살라가 좌우 윙포워드로 나섰고요. 또 이제 파비뉴를 중심으로 커티스 존스와 핸더슨이 이제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좌우 풀백에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섰고 판다이크와 코나테가 중앙 수비수 듀오를 형성했고 골문은 알리송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아스널은 이제 가브리엘 제수스가 원톱에 선 가운데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좌우 윙포워드로 나섰고요. 파티를 중심으로 자카와 웨데고르가 중원을 구축했고요. 좌우 풀백에 진첸코와 화이트, 그리고 중앙 수비수 마갈량이스의 파트너로 이제 홀딩이 선발 출전했고요. 살리바가 부상 후 최근에 결장을 하면서 홀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램스데일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아스널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스널이 그 경기 시작 1분 만에 자카가 이제 파울을 얻어낸 가운데 진첸코가 빠르게 측면으로 프리킥 처리를 했고요. 이를 받은 마르티넬리가 드리블 돌파를 감행하면서 상대 이제 골라인까지 타고 가다가 컷백을 준 게 코나테 다리를 스치고서는 하필이면 이제 조타가 걷어낸다는 게 코나테 맞고 흐른 걸 이제 자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코나테 맞고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결국 그 아스날이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화이트의 패스를 받은 사카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내줬고 웨데고르의 전진 패스가 판다이크 맞고 굴절된 거를 마르티넬리가 이제 그대로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이 골 장면이 조금 마르티넬리의 개인 기량이 상당히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그 웨데고르가 패스 준 게 판다이크 맞고 굴절됐죠. 여기서 이제 마르티넬리가 바꾸서 빠르게 드리블로 치고 가는 거를 판다이크가 커버를 들어왔으나 마르티넬리가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면서 판다이크를 제쳤고 여기서 그 로버트슨이 커버를 들어오면서 수비에 나섰으나 로버트슨이 발로 걷어내기 전에 마르티넬리가 발을 쭉 뻗어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아스날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12분경에 진첸코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마르티넬리가 다시 볼을 끌면서 진첸코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컷백을 준 걸 진첸코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분경에는 제수가 측면으로 길게 반대편으로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사카가 볼을 끌다가 다시 이제 크로스를 넘겨준 거를 제수가 빠르게 이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골문 앞에서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약간 조금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도 골로 연결했어야 되는 장면이었죠. 최소 유효 슈팅은 가져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도 20분경에야 공격다운 공격을 처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파비뉴가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거를 이걸 이제 로버트슨이 기습적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잘 파고 들면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게 그 골키퍼와 1대1 찬스였기 때문에 최소 유효 슈팅은 갔어야 됐던 장면이었죠.
득점 기회를 놓친 리버풀이 곧바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28분경에 그 자카가 수비를 넘기는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거를 마르티넬리가 받아서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그 제수가 판다이크와 로버트슨 사이로 파고들어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여기서 다소 그 판다이크의 수비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급해진 리버풀은 뒤늦게 이제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33분경에 홀딩의 패스를 가로챈 핸더슨이 지체 없이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요. 이를 이제 살라가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게 그 살라의 단점 중에 하나인 건데요.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발 슈팅을 고집하다 보니까 발생한 장면이었어요. 왼발 슈팅은 각도가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오른발로 넘기는 형태로 슈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살라가 워낙 그 오른발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35분경에 핸더슨이, 안 그래도 그 핸더슨이 지난 경기에서도 팀 동료와 이제 조금 언쟁을 펼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알리송 골키퍼하고 언쟁을 펼쳤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놀드에게 수비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첫 2실점을 허용할 때까지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르티넬리 쪽에서 골이 나왔었거든요. 마르티넬리가 1골 1도움을 올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놀드한테 조금 정신을 차리라고 지적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5분 뒤에 자카와 아놀드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세게 어깨로 툭 밀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굉장히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선수가 모두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이후 이제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42분경에 리버풀의 추격하는 골이 나왔습니다. 존슨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아가지고 볼을 끌다가 센스 있게 뒤로 돌아서 들어오는 조타를 향해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조타가 컵백 형태의 땅볼 코스를 연결한 거를 이를 핸더슨이 원터치 패스로 돌리자 마갈량스 뒤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온 살라가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리버풀은 전반전 추가 시간 2분경에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라의 패스를 받은 아놀드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줬고, 이를 이제 조타가 슈팅에 가까운 크로스를 연결한 걸 램세이 골키퍼가 쳐냈어요. 쳐냈는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세도에 들어온 핸더슨이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것이 골대를 훌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2대5 전반전은 아스널이 2대1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기록은 전체적으로는 아스널이 더 잘한 경기이긴 했어요. 전반전 한 중후반까지도. 하지만은 전반전 중후반 이후로는 리버풀이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그러면서 비등비등한 전반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점유율에서는 53대 47로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8대 5로 리버풀이 3개 더 많았습니다. 빅찬스는 3대 3으로 동일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도 아스날이 1.2골로 리버풀이 1.14골보다 근소하게 앞섰으나 거의 뭐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너킥에서는 아스널이 2대1로 하나 더 많았고요. 공격의 양상을 보려면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그 두 번째 골이 나올 때까지는 아스널이 압도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스날이 두 번째 골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다소 이제 공격의 기여를 조금 늦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버풀이 전반 막판에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추격하는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슈팅을 기록한 그래프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이 두 번째 골을 넣기 이전까지는 슈팅 숫자에서 5대 3으로 앞섰고 또 유효한 슈팅들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리버풀은 그 로버트슨의 슈팅을 제외하면은 제수의 골이 들어간 28분경까지는 이렇다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슈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은 두 번째 골을 실점한 이후에는 그 5번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리버풀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나테가 거친 태클을 통해서 가로채기를 성공시켰고요. 이 흐름볼을 학포가 받아서 패스를 찔러준 거를 살라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역구물을 강타했습니다. 역시나 뭐 각도가 없었던 장면이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코나테의 태클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파울이 불려져야 했던 장면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 아스널이 티어니 심판 밑에서는 승리를 거둔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티어니 심판과의 악연이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52분경에 조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끌고 갔을 때 홀딩이 여기서 조타의 다리를 걸면서 밀어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었습니다. 안 그래도 홀딩은 지난 시즌 그 4위 경쟁에 있어서 최대 분수령이었던 북런던 더비에서도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한테 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4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토트넘에게 선물한 그런 우를 범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또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살라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아스널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그래도 이걸 유효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한 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리버풀은 공세적으로 나섰는데요.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올린 거를 홀딩이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이제 뒷머리를 맞고 뒤로 흘렀었거든요. 이를 받은 살라가 이거는 정말 잘 때렸어요. 골대 구석을 향해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이 손을 쭉 뻗어서 선방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골을 막는 선방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다급해진 리버풀은 60분경에 커티스 존스와 조타를 빼고 티아고와 뉴네스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주요했었는데요. 티아고가 나오면서 리버풀의 중원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뉴네스는 특유의 그 저돌적인 움직임들로 공격에 조금 활기를 불어 넣어주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스널도 공격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마르티넬리가 계속 유효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었는데요. 74분경에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마르티넬리가 사카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으나 이를 로버트슨이 환상적인 태클로 저지해냈고요. 그러면서 알리송이 루즈볼을 잡아냈죠. 곧바로 이어진 찬스에서 이번엔 진첸코가 반대편 측면으로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사카가 횡패스를 연결해준 걸 웨데고르가 지체 없이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다소 이제 슈팅 파워가 약하면서 알리송 골키퍼가 선방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리버풀은 78분경에 파비뉴를 빼고 피르미누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게 뭐 4-2-3-1로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그 4-4-2로 볼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피르미누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이제 공격수를 4명으로 늘린 리버풀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아스널 역시도 공격수인 제수스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 웨데고르를 빼고 또 다른 공격수인 트로사르와 센터백인 키비오르를 교체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했어요. 5-4-1 포메이션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키비오르를 중심으로 마갈량이스와 홀딩이 3백을 형성했고 진첸코와 화이트가 이제 좌우 풀백을 맡았고 자카와 파티가 더블 볼란테를 구축했고 마르티넬리, 사카, 트로사르가 공격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수비 숫자를 늘렸음에도 도리어 리버풀의 공세에 시달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후에는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펼치고 램스데일 골키퍼가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81분경에 피르미누의 전진 패스를 살라가 지체 없이 그대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그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든 뉴네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다만 이 슈팅은 지나치게 정면을 향하기도 했어요. 램스데일의 선방도 있었지만은 뉴네스의 슈팅도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87분경에 리버풀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핸더슨의 패스를 받은 아놀드가 그 넘맥이라고 하죠. 진첸코 다리 사이로 볼을 빼내면서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고
여기서 이제 그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걸 파포스트로 세도에 들어오던 피르미노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추가 시간 들어서 리버풀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들을 연달아 맞이했었습니다. 추가 시간 2분경에 살라와 핸더슨이 패스를 주고받다가 다시 이제 살라가 살짝 패스를 내준 거를 핸더슨이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4분경에 피르미노가 패스를 준 거를 로버트슨이 로빙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살라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대를 훌쩍 넘어갔어요. 오른발 슈팅이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라가 오른발을 조금만 더 잘 썼다면은 이건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5분경에는 아놀드가 스루 패스를 준 거를 살라가 받아서 수비수가 앞에 있음에도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냥 골대 바깥에서부터 감아 들어오는 환상적인 슈팅이었거든요. 하지만 램스데일 골키퍼가 이건 정말 야신존으로 넘어간 거를 손끝으로 쳐내는 괴물 같은 선방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시간 6분경에 티아고의 패스를 받은 아놀드가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내줬고,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가던 누네스가 헤딩으로 떨궈준 걸 바로 이제 골대 앞까지 세도에 들어가던 코나테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 역시 램스데일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선방해냈습니다. 후반전은 리버풀이 완전히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 전체 기록인 건데요. 슈팅 숫자에서 21대 9로 압도를 했고요. 그 기대 득점도 리버풀이 4골이었던 데 반해 아스널은 1.4골이었습니다. 즉 아스널은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2골 넣었던 데 반해 리버풀은 기대 득점이 4골이었음에도 절반밖에 되지 못하는 2골밖에 넣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점유율 역시도 59대 41로 리버풀이 크게 앞섰고요. 특히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상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려 19회의 슈팅을 가져갔어요. 이는 리버풀이 그 아스널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 기록한 최다 박스안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옵타가 해당 기록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04 시즌 이래로 말이죠.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더라도 리버풀이 후반전에 압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반전에는 아스널이 근소하게 앞섰으나 후반 가서 역전이 됐고 큰 격차들을 계속 보여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반면에 아스널은 후반전에는 거의 기대 득점 그래프에 변화가 없었고요. 게다가 공격 위협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반전은 도리어 아스널이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후반전은 리버풀이 압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도 살라가 가장 많은 공격 시퀀스 관여를 했고요. 슈팅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핸더슨과 아놀드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 측면으로 상당히 많은 플레이들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아놀드와 3명의 미드필더 중에서 오른쪽에 배치된 핸더슨과 그리고 오른쪽 윙포워드인 살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를 한 거죠. 그리고 학포가 있고 또 이제 로버트슨이 있고, 아스널은 반면에 진첸코가 가장 많이 공격 시퀀스 관여를 한 거였죠. 아스널 같은 경우도 진첸코, 자카, 마르티넬리 왼쪽에서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전개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득점 찬스 패스는 아놀드가 독보적으로 많았어요. 또 다른 풀백인 로버트슨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리고 이제 핸더슨이 그 다음을 이었는데요. 아놀드가 확실히 수비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지만은 빌 받은 경기에서의 공격력은 풀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적인 수치를 자랑한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아놀드가 상당히 많은 기회들을 또 로버트슨과 핸더슨도 살라에게 만들어줬는데요. 실제 그 살라는 이 경기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20회로 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 선수가 기록한 한 경기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한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 10회만 가져가도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20회는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예요. 그 정도로 살라를 향해 많은 득점 찬스들을 리버풀 선수들이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살라는 이 경기에서 무려 슈팅을 10회를 가져갔고 기대 득점도 2.1골에 달했음에도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페널티킥도 실축을 했고요. 이래저래 아쉬웠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살라 입장에서는. 골을 넣었어도 이 경기는 살라가 망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램스데일은 결정적인 선방들을 해내면서 선방 숫자는 4회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선방들이 다 결정적인 선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기록한 유효 슈팅 중에 기대 위협 유효 슈팅은 3.09골에 해당했는데 이를 막아낸 거였죠.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도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를 선보이고도 램스데일의 선방에 막히면서 승리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스널 상대로 안필드 홈에서 10경기 7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이 아스널 상대로 안필드 홈에서 마지막으로 패한 건 2012년 9월 0대2 패배였죠. 그리고 11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있었는데 클롭 감독은 아스널 상대로 안필드 홈에서 6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리버풀은 4위 맨유와의 승점 차가 12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 숫자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 4위 경쟁이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9경기가 남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12점을 뒤집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스널 역시도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 차가 6점 차. 사실상 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면 8점 차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아스널과 맨시티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점 3점 싸움이 될 위험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클롭 감독은 안 그래도 아스널전을 앞두고 스카이 스포츠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시즌을 망친 거는 전적으로 100% 내 책임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약간 조금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아스널전에 우리가 아스널 상대로 안필드 홈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록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지만은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감독을 그만뒀었을 때도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참 전에 거의 2달 전이었나? 한 달 전에 먼저 사임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가 부진한 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도르트문트가 새 감독을 찾기 쉽도록 먼저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클롭 감독이 먼저 사임 의사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조금 자아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요. 도르트문트 시절이 조금 오버랩되는 장면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클롭 감독의 인터뷰 때문인지 리버풀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상당히 열심히 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버풀의 잔여 일정 자체는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리즈 원정, 노팅엄 홈, 웨스트햄 원정, 토트넘과의 홈경기가 다소 까다롭겠지만 그 다음에 풀럼하고의 홈경기,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 레스터 원정, 에스턴 빌라 홈, 그리고 사우샘프튼 원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홈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정은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4위 경쟁을 하기에는 승점이 너무 벌어진 게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다소 까다로운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원정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사우샘프튼하고의 홈경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후에 맨시티, 첼시, 뉴캐슬, 브라이턴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4연전이 있어요. 특히 맨시티하고의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맨시티 원정에서 아스널이 패한다면은 이후에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에서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널은 맨시티 원정 경기가 이번 시즌 운명을 좌우할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리버풀이 마지막 순간에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스널 같은 경우는 2003-04 시즌 이후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들도 한준TV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